저 아줌마한테서 비료 냄새가 나요. 꼴이 그게 뭐니? 새벽 5시 30분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비닐하우스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거친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라. 올해 52세. 그을린 피부와 땀으로 젖은 이마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 어딘가 단단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흙 한 줌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흙에서는 약간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황금왕기 특유의 향이었죠. 정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농장을 바라봤습니다. 5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4동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낯선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덜컹. 이 시골 마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농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고 뒤이어 또 한 대의 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미라는 그 차들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녀는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차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정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자는 정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진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정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빼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남자는 그 돈을 정미라 앞에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농장 주인 어디 있냐고, 이거 커피값이니 빨리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오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손에 든 10,000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시골 냄새가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정미라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미라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우 씨. 그리고 유진아 씨라고 하셨죠. 오랜만입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미라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사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강민우 씨께서 제 농장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잘 단련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유진아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뒤통수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고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미라가 3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자 증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미라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비참한 날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장면이 궁금하신가요? 저 남자와 저 여자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여자는 저렇게 차갑게 남자를 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3년 만에 이런 역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장렬한 반격 드라마입니다. 세상이 그녀를 포기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녀를 버렸을 때 그녀는 그보다 100배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미라의 이야기는 3년 전 그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11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카페. 밖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 모든 것이 한 여자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49세의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동의서. 그 무거운 네 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류 위에는 이미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도장만 찍으면 2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맞은편에는 그녀의 남편 강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우보다 20살이나 어린 유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는 민우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값비싼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할 거냐고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정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냐고, 23년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3년이고 뭐고 이제 지겹다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아가 민우의 팔을 더 꽉 잡으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빨리 끝내라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정미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팔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잡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들 준석이 생각은 안 하냐고. 준석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냐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준석이는 이미 안다고 자기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무능한 엄마보다 낫다고 했다면서요. 정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에게는 2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의 사업을 위해 대학도 지방 사립대로 보냈고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손톱 밑에 실밥이 박혀 피가 나도 괜찮다고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아빠 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미라는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빨리 사인하고 나가달라고, 위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면서요. 혼인 중에 번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도 모두 민우의 혼전 재산이었습니다. 정미라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표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1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예정이 있어서 주는 거니 이걸로 시골이나 가서 텃밭 가꾸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10만 원. 23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10만 원으로 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수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표 위에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번진 눈물 자국이 마치 지워지는 잉크처럼 보였습니다. 유진아가 옆에서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래도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자기 같으면 안 줄 건데 오빠가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미라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23년이, 그녀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죠.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1번, 2번, 3번. 수표가 작은 조각들로 흩어졌습니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고, 이혼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명심하라고, 강민우 당신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카페를 나섰습니다. 카페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걸었습니다. 아무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정미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2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고 남편이 사업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친정 땅까지 팔아서 도와줬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미용실은 1년에 한 번, 옷은 남편이 사준 것만 입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렇게 산 23년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눈물인지 눈송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미라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정미라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혼 이야기, 23년을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 10만 원 수표 이야기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정미라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고, 많이 아팠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낯선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경험으로 아는데 인생은 울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바뀌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한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49살이라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60살에 새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지금 떡볶이 가게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말이 정미라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라고, 인생은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일어난 횟수로 평가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정미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미라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한강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3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마저 사치였습니다. 정미라는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른 방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7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로,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고등학교 동창 김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숙은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혜숙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당장 오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가방 하나를 들고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그러다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정미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라던 그 말.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이제 와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시골에 가자. 텃밭을 가꾸자. 그리고 그 텃밭으로 성공하자. 그렇게 해서 저 인간에게 보여주자. 포천 터미널에 도착하자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보자마자 얼싸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정미라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미라는 해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혼 과정, 10만 원 수표, 아들의 냉대까지. 해숙은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은 정미라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겠냐고 주방 보조랑 홀 서빙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고 방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미라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만 했던 그녀에게 식당 일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미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미라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습니다. 처음 3일간은 발이 부르텄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하루 14시간이 넘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설거지 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굳은 살로 변했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미라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50만 원. 그녀에게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23년 동안 남편의 돈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이 150만 원은 세상 무엇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숙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기쁜 일인데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뻐서 운다고, 자신이 자신의 돈을 벌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안아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벌 거라고,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월급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봤습니다. 150만 원, 만원짜리 지폐 150장. 그녀는 그 돈을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그는 된장찌개를 주문했고 정미라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남자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미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참 정갈하다고, 집밥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했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을 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받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농업기술센터 센터장 박도연. 남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근처에서 농업기술을 교육하는 센터를 운영한다고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혹시 관심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농업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미라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농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시골에서 할머니와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흙을 만지던 그 느낌. 할머니 손을 잡고 밭에 나가 호미로 땅을 파던 기억.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귀농, 농업 창업, 특용작물. 여러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금왕기. 고부가 가치 약용작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황금왕기는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약재였습니다. 한 근에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미라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300평 정도 밭에서 황금왕기를 재배한다면 연간 수확량이 대략 800근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8천만 원입니다. 비용을 빼도 순수익이 5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토질, 수분,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고 제대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은 키워야 상품 가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3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까다롭다는 건 경쟁자가 적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자신은 52살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박도연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센터로 오라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정미라는 도연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실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정미라를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정미라가 앉자 옆자리에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도 귀농 준비 중이라고 정은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미라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박도연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약초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약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할 작물은 황금왕기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에 황금빛이 도는 식물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은 황금왕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반 황기와 달리 특수한 재배 방법으로 키운 약재라고, 효능은 일반 황기의 3배 이상이고
시장 가격도 근당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경고했습니다. 재배가 쉽지 않다고 토질, 수분, 온도, 햇빛 조절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키워야 상품 가치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3년이나 걸린다고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기간에 돈 벌 생각이면 이 작물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인내심을 가지고 키운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더 집중해서 메모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도연은 재배 방법, 토질 분석, 병해충 관리, 유통 경로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미라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의 노트는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정미라는 박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든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황금황기를 재배하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센터에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면 300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초기 투자 비용은 대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센터에서는 월 1회 방문 지도를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정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니까 진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상 그런 분들이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센터를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해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농사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식당에서 일하면서 사는 건 생존이지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미라가 변했다고, 예전에는 남편 눈치만 보고 모든 걸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확고한 게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한 것 같다고, 아마도 잃을 게 없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이 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해숙은 됐다며 말을 막았습니다. 친구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나중에 대박 나면 갚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미라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농업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주말에는 여러 농장을 방문해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머리도 직접 잘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2월 정미라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2,350만 원이었습니다. 해숙에게 빌린 500만 원을 합치면 2,850만 원이었습니다. 정미라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자신은 4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땀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작하겠다고, 땅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곳이 하나 있다고, 경기도 포천 외곽인데 조건이 괜찮은 땅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라는 박도연과 함께 포천 외곽의 한 땅을 보러 갔습니다. 5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평평하고 물도 좋았습니다. 정미라는 땅을 둘러봤습니다. 흙을 한 줌 집어 손으로 비벼봤습니다. 부드럽고 보습력이 좋은 흙이었습니다. 그녀는 흙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여기 토질이 황금왕기 재배하기 딱 좋다고 주인분이 임대료를 1년에 120만 원만 받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3년 1월 정미라는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했습니다. 대박 나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023년 2월 정미라는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세웠습니다. 인부들을 고용할 돈이 없어서 박도연과 해숙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세웠습니다. 3일간의 작업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참았습니다. 이 하우스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완성됐을 때 정미라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하우스였습니다. 비록 투박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묘종을 심을 차례였습니다. 박도연이 특별히 구해준 황금왕기 묘종 1,000주를 심었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이 묘종들은 굉장히 귀한 거라고, 잘 키우면 3년 뒤에 대박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하나하나 정성껏 묘종을 심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호미로 땅을 파고 묘종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 과정을 1,000번 반복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묘종을 다 심고 나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하우스 밖으로 나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우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3년 뒤에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묘종을 심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묘종의 절반 가까이가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미라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즉시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도연은 즉시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시든 묘종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물 관리를 잘못한 것 같다고, 황금왕기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다 죽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면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박도연을 도왔습니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묘종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주 정도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정미라는 죽은 묘종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0주면 나중에 1,000만 원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배움이라고, 다음엔 더 잘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미라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우스로 나갔습니다. 묘종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물을 주고 온도를 체크하고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낮에는 잡초를 뽑았습니다. 저녁에는 병해충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난방을 조절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달 지출만 나갔습니다. 임대료, 비료가, 전기세, 난방비, 통장 잔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숙소에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만약 3년 뒤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50살인데 그때는 53살이야.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어느 날 저녁 해숙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싸왔다며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우스 앞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힘들다고, 가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이미 성공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23년 동안 남한테 의지하며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자신의 힘으로 땅을 빌리고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덧붙였습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정미라는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해숙을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해숙이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두 친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도연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묘종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묘종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정미라가 정말 잘 키웠다고, 이 정도면 1년차 치고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뿌리를 보면 굵기가 벌써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뿌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서 보여줬습니다. 뿌리는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굵고 황금빛이 돌았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다른 초보 농부들은 1년 차에 이렇게 못 키운다고, 정미라는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3년 뒤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도연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돌아간 후 정미라는 묘종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신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랑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종자돈이 필요하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서가 엄마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농사 짓느라 돈이 다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아빠한테 들었다고 엄마 농사 짓는다며 돈 좀 있을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엄마는 지금 빚도 있다고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고 말하기 싫으면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엄마 잘 지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요구했습니다. 정미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정미라가 황금왕기를 키운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 관리에 실패해서 곰팡이가 생긴 적도 있었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책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다른 농부들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종들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줄기는 굵어졌고 잎은 푸르렀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도연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 한 분을 모시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과 함께 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방유통 대표 김태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센터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고, 황금왕기를 정말 잘 키운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아직 수학 전인데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박 센터장이 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래서 직접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묘종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다고, 뿌리의 굵기, 색깔, 밀도 모든 게 최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1년 반 후에 수확할 때 자신의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점 계약이라고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라가 수확한 황금왕기를 전부 자신의 회사가 매입하겠다고,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 팔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품질을 지금처럼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김 대표님은 업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계약서는 준비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돌아간 후 정미라는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정미라는 자신이 본 농부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꼼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해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서울에서 유통회사 대표가 와서 독점 계약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미안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미라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고, 근데 위험 부담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빚만 더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안다고, 근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500만 원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박 나면 밥 한 번 사라고 비싼 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제일 비싼 데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미라는 우연히 SNS에서 강민우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파산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민우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휴대폰을 꺼두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정미라의 농장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2동에서 4동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1명 고용했습니다. 60대 할머니였는데 농사 경험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묘종 정말 잘 컸다고, 자신이 평생 농사 지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황금왕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2025년 3월 정미라의 농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튜버 시골 라이프 채널을 운영하는 이준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귀농 성공 사례를 취재하고 있는데 박도연 센터장한테 정미라 씨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49살에 이혼하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말했습니다. 제발 하나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49살 이혼녀 농사로 인생 역전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은 정미라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
농사를 시작한 계기, 지금까지의 여정. 정미라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에서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없어서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깨달았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힘든 시기인데 힘이 돼요. 49살이 늦은 게 아니구나. 저도 용기 내볼게요. 진짜 멋있으세요. 응원합니다. 정미라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미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들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유튜브 봤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만 의지하고 엄마한테는 돈만 요구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자신이 이번 주에 가겠다고, 농장 일 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주말 준석이 정말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준석은 농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혼자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혼자는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고, 자신은 엄마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준석은 농장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얘기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조금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연락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준석아, 엄마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2025년 7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년이 되었습니다. 황금한기를 수확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첫 뿌리를 캤습니다.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와! 정미라는 감탄했습니다. 뿌리는 굵고 색깔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길이도 30cm가 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도연이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정미라 씨, 이거 정말 최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근당 12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당 12만 원이라면
자신이 키운 황금왕기는 총 800근 정도였습니다. 12만 원 곱하기 800근은 9,6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입니다. 정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밤 난방비 아끼려고 떨면서 잤던 날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못했던 날들. 실패할까봐 잠 못 이루던 날들. 정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해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준이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수확된 황금왕기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약속했던 대로 시세보다 10% 높게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근당 10만 원인데 자신은 11만 원에 전량 매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황금왕기 독점 공급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가는 근당 11만 원, 계약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정미라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품질의 약재를 공급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이 즉시 입금됐습니다. 정미라는 통장을 확인하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라는 해숙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해숙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1천만 원이라고, 빌린 돈 갚고 이자 합쳐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이자는 무슨 이자냐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해숙이 없었으면 자신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미라는 번 돈으로 농장을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4동에서 8동으로 늘리고 직원도 3명으로 늘렸습니다. 박도연이 조언했습니다.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업이 커지고 있으니 미라농원 주식회사로 만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민했습니다. 법인이라니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9월 미라농원 주식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대표이사는 물론 정미라였습니다. 이준호의 유튜브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도 정미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49살 이혼녀 3년 만에 억대 농장 대표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미라에게는 매일같이 응원 메시지와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정미라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2025년 10월 M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 2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정미라 대표님 사연을 꼭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민했습니다. TV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이 격려했습니다. 하라고, 정미라 대표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결국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11월 촬영팀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정미라는 평소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주고 묘종을 확인하고 수확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정미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정미라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습니다. 시청률 15%를 기록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농장으로는 견학 신청이 쇄도했고 황금왕기 구매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정미라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정미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미라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미라야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일부러 씨를 붙여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그쪽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편이 아니라 남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힘들다고 회사가 완전히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빚이 20억이라고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3년 전 그가 자신에게 던진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애원했습니다. 미라야 제발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전 더 이상 당신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은 제가 피땀 흘려번 거라고 당신한테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혹시 기억하냐고 3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라고 했다고 전 그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텃밭을 가꿨다고 근데 그 텃밭이 이렇게 컸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끊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농장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유진아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싼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는 정미라 대표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민우 오빠를 도와달라고 오빠가 빚쟁이들한테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씨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는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다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미라는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라줬습니다.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유진아 씨 솔직히 말하라고 왜 저한테 왔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아는 대답했습니다. 민우 오빠가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유진아 씨 3년 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아는 침묵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10만 원 받고 쫓겨났다고 그때 유진아 씨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그래도 받는 게 나을 거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철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철없었다고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씨는 그냥 잔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씨 저도 한때는 강민우 씨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안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씨도 강민우 씨도 안 도와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제발이라고 전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빠 회사도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아는 결국 농장을 떠났습니다. 유진아가 떠난 후 정미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냉정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 이렇게라도 도와줄 생각을 했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라 씨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과거의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미라 씨 흔들리지 말라고 대표님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다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농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오지 말라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미라야 제발이라고 얼굴 한 번만 보자고 말했습니다.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내일은 결판을 낼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미라는 농장 사무실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에 한 대의 낡은 차가 농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우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값싼 재킷을 입은 그는 마치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정미라를 보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미라는 담담했습니다. 깔끔한 사무복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민우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내 농장이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네, 제 농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쪽도 앉으라고 커피 드릴까 물었습니다. 민우는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라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침묵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회사는 망했고, 유진아는 날 떠났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혼자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무시하고 버렸는데 넌 혼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야, 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23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사랑이 있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그 사랑도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라고, 지금 당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제가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생하고 싶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은 23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집안이라는 기계처럼 생각했고, 제 의견은 무시했고, 제가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젊은 여자가 나타나니까 저를 버렸다고 10만 원 던져주면서 말했습니다. 민우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행복하다고, 아니 당신 없어서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미라야, 제발이라고,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라야, 너 지금 복수하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정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 선택이라고, 전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민우 씨라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라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세요라고,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농장을 떠났습니다. 정미라는 창밖으로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밭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정미라는 진짜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에 대한 악플들이었습니다. 정미라 전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외면했다더라. 돈 생기니까 사람이 변했네. 냉혈한 여자. 성공하고 나서 본색 드러낸 듯. 정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곧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아가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정미라 대표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우 씨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민우 씨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전 부인인 정미라 대표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23년을 함께 산 인연인데도 말이죠.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미라의 유튜브 영상과 방송 출연 영상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좋은 척하는 위선자. 전 남편 복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정미라는 충격받았습니다. 며칠 후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49살 이혼녀 성공 신화에 이면 전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민우의 입장에서 쓰여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는 전 부인 정미라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 씨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정 씨는 현재 억대 자산가지만 23년을 함께 산 전 남편의 어려움은 외면한 것이다. 정미라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저는 3년 전 이혼 당시 10만 원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전 남편은 저를 냄새난다며 모욕했고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혼자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전 남편이 지금 어려운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제 책임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글도 역풍을 맞았습니다. 변명만 하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저래? 냉정하다. 정미라는 좌절했습니다. 악플과 부정적 여론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견학 예약이 줄어들었고 황금왕기 구매 문의도 뜸해졌습니다. 심지어 김태준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씨 요즘 여론이 좋지 않은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라 씨를 믿는다고, 근데 회사 이사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이 더 나빠지면 거래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봤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해숙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나 뭘 잘못한 거냐고, 왜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정미라를 안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했습니다. 그냥 자극적인 이야기만 믿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해숙은 말했습니다. 미라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숙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라야, 너 하나 기억해라고, 내가 전 남편 도와주지 않은 건 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준석이라고, 엄마 인터넷에 있는 거 봤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준석아라고 불렀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아빠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도와줄 이유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간다고, 엄마 혼자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미라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 정미라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성공 신화의 그림자, 냉혈한 정미라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정미라를 마치 악당처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미라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이 급히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미라 씨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센터장님 고소해봤자 뭐하냐고 사람들은 이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미라 씨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 없다고 그냥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저 이제 지쳤다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제 대가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 씨 저 믿어보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라는 농장을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이렇게 추웠습니다. 정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정미라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금왕기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작물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주고 밤늦게까지 온도를 체크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조절하며 키운 것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정미라를 꼭 안았습니다. 정미라는 준석아라고 불렀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다 말해보라고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준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혼 당시의 모욕, 10만 원 수표, 홀로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준석은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그런 짓을 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라고 내가 해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준석아 넌 어떻게 하는데 물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계획이 있다고 믿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준호 유튜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 형 나 정미라 아들 준석이라고 엄마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석은 모든 진실을 이준호에게 털어놨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의 실제 상황, 민우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지금 유진아가 퍼뜨리는 거짓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형이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처음 엄마를 인터뷰했다고 그때 영상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자신이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호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정미라 대표에 대한 진실, 왜곡된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3년 전 이혼 당시의 법원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이혼 사유 강민우의 일방적 요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담겼습니다. 저 그날 카페에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냄새난다.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라고. 또한 정미라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녀가 받은 교육 수료증, 농장 설립 과정의 사진들도 공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석이 직접 출연했습니다. 저는 정미라 대표의 아들입니다. 저도 아빠 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200만을 넘었고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진실은 이거였구나. 유진아가 거짓말한 거네. 정미라 대표님 너무 억울하셨겠다. 응원합니다. 며칠 후 다른 언론사들도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 대표 논란 알고 보니 왜곡된 보도였다. 49살 이혼녀의 진짜 이야기 냉혈한이 아니라 강인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미라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 예약도 다시 늘어났고 황금안기 구매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김태준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라 씨 다행이라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유진아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정미라의 손을 들어줬고 유진아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올렸던 SNS 글은 삭제되었고 공개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민우는 결국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석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준석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와 살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1월 정미라의 농장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3,000평 규모가 되었고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 매출은 5억 원을 넘어섰고 정미라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성귀농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혼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농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에 새로 등록한 교육생이 2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미라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농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우와 유진아였습니다. 정미라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유진아는 정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진아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우리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유진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라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대표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야, 나도 정말 미안해. 3년 전에, 아니 23년 동안 너를 잘못 대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정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라야.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전 이제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유진아 씨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당신들 없이도요.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미라야, 너 정말 대단해. 내가 한 번도 몰라봤던 내 진짜 모습을 이제 알겠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민우 씨. 당신도요. 두 사람은 농장을 떠났습니다. 정미라는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미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 벤처 투자사에서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투자자는 말했습니다. 미라 대표님의 황금왕기는 중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라고, 생산량을 늘리시면 수출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다고, 투자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금으로 정미라는 농장을 5,00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농장은 지역에서 가장 큰 황금왕기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장에 합류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농장 일 배울게라고 말했습니다.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정말? 준석아, 농사일 힘든데. 준석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정미라는 감격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석은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농장 경영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준석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황금왕기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면 어때?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준석은 말했습니다. 응. 요즘 건강식품은 온라인에서 잘 팔려. 내가 쇼핑몰 만들어 볼게. 준석은 미라농원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달에만 2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미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도연이 정미라를 찾아왔습니다. 미라 씨, 시간 있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미라는 물었습니다. 네.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미라 씨를 처음 만난 게 4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미라 씨를 좋아했어요. 정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님,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미라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미라 씨,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 없으세요? 정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아직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박도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 정미라는 박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7년 5월이 되었습니다. 정미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라농원 주식회사는 이제 연 매출 10억 원을 넘는 중견 농업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농장도 1만 평 규모가 되었습니다. 황금왕기는 중국, 일본,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유명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또한 농림부로부터 올해의 농업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오른 정미라는 감격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4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49살에 이혼하고 10만 원만 받고 쫓겨났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정미라는 박도연과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정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님, 6개월 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박도연은 놀랐습니다. 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좋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분이라면 저도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도연은 정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저도요, 센터장님. 그로부터 1년 후 준석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농업회사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미라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기쁜 날인데.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응, 너무 기뻐서 그래. 준석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키워줘서.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내가 고마운걸. 준석아, 넌 엄마의 자랑이야. 모자는 꼭 안았습니다. 5년 후 2032년이 되었습니다. 정미라는 이제 57세가 되었습니다. 미라농원은 이제 100억 원 규모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황금왕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부가가치 작물들도 재배하고 있었고 가공식품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정미라는 이제 CEO로서 경영에만 집중하고 실무는 준석과 전문 경영진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미라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혼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여성에게 창업 자금과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미라는 농장을 걸었습니다. 박도연, 이제는 남편인 그가 옆에 함께 걸었습니다. 정미라는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신기해. 8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의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있었잖아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있었네. 두 사람은 황금왕기 밭에 도착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작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강민우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라고. 자신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텃밭을 가꿨습니다. 근데 그 텃밭이 이렇게 컸습니다. 100억 원짜리 농장이 됐습니다.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생은 참 모르는 것입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약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손자 데리고 농장 갈게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미라는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5살이었고 농장에 올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농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미라는 혼자 농장 입구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큰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라농원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10만 원 하나 받고 쫓겨났던 그녀는 이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박도연이 불렀습니다. 미라야 들어가요. 추워요. 정미라는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갈게. 정미라는 마지막으로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황금왕기 밭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미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미라가 49살에 다시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